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전력공학 강사 김민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사 그리고 산업기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300문제를 여러분 모아봤어요. 그 중에서 전력공학 50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 애자에 섬락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겠는가? 예, 정답은 아킹혼이죠. 시험에서는 아킹혼 또는 아킹링,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거 한번 써볼게요. 아킹링, 아킹혼 또는 우리나라 말로 소호환 또는 소호각, 이런 용어를 쓰죠. 내내 다 같은 친구들이에요. 자, 이러한 친구들이 바로 역할이 뭐다? 애자련을 낙뢰로부터 보호한다. 자, 누구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 낙뢰 체크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토리였었죠. 철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애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그 밑에는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하늘에서 낙뢰가 이렇게 뽕 하고 떨어졌어. 요 송전솔로에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낙뢰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철탑의 전위는 이론적으로 0V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애자련이 길을 막고 있겠죠. 근데 얘는요 상당히 고전압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높은 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자련을 타고 대지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얘가 바로 파손이 되는, 손상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좋겠냐? 바로 애자련 양 끝단에 아킹링, 아킹혼, 초호환, 초호각, 소호환, 소호각을 달아서 여러분 새끼를 만들어주자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낙뢰가 이렇게 쳤을 때 애자련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 사이는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대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애자련을 보호할 수가 있다더라. 이게 바로 아킹혼, 아킹링, 소호환, 소호각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볼게요. 나머지 보기도 시험에 잘 나오죠. 댐퍼, 여러분 역할 뭐예요? 전선의 진동 방지죠.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아마로도 있는데 아마로도 뭐와 함께 엮으면 돼요? 바로 전선의 진동 방지와 함께 엮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기 잠깐 확인해 볼게요. 가공지선. 가공지선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송전선로를 낙뢰로부터 보호한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게 가공지선이고 애자련을 보호하는 게 뭐다? 아킹링, 아킹혼, 소호환, 소호각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러한 금구류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표피효과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첫 번째 정의를 물어보죠. 자, 첫 번째 정의 시험에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표피효과란 것은,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그린 거는 전선이에요. 전선인데 원래는 이 전선의 단면을 골고루 전류가 분포가 되어 전류가 잘 흘러야 돼요. 근데 표피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운데는 뻥 뚫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을 칠했는데 얘는 가운데는 전류가 잘 안 흐르고 이 껍데기 밖에 이 표피 쪽으로 치우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피 효과라 한다. 그래서 정의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도선의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고 껍데기 표피 쪽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피 효과라 한다. 이렇게 시험에서 정의를 물어볼 수 있고, 자, 이 문제처럼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 표피 효과에 대한 논점이 전기 자기학에서도 표피 효과가 나오는데요. 전력공학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오냐? 자, 표피 효과라는 것은, 자, 주파수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도전유래,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그 다음에 뭐 비투자율, 뭐 이러한 것들이 표피 효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무조건 뭐다? 비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만 찾으시면 정답이 된다더라. 우리 함께 정답 찾아볼게요. 표표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맞는 말이네요. 자, 표표가는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틀렸죠? 뭐가 됐던 누굴 물어보던 간에 무조건 뭐다? 비례관계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전선 자체의 중량과 빙설의 종합하중을 W1이라고 하고 풍합하중을 W2라고 했을 때 합성하중을 구하시로. 지금 논점이 뭐예요? 전선의 합성하중이 논점이죠. 그럼 전선의 합성하중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지금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공중에 붕 떠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전선에 미치는 힘을 한번 보자. 그럼 밑으로 이 전선 자체의 중량 때문에 밑으로 힘을 받죠. 이걸 우리가 수직하중이라 하죠. 수직하중. 이 수직하중은 전선 자체의 중량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자중으로 인한 수직하중이다. 자, 그리고 하늘에 공중에 붕 떠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바람 때문에 받는 하중, 이걸 뭐라고 그래요? 풍합하중이라고 한다. 자, 요 풍합하중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하중이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되곤 합니다. 풍합하중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수평, 횡, 하중이다. 둘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합성하중은 어떻게 돼요? 얘와 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합인 이러한 대각선의 요 길이가 바로 합성하중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수직하중을 W1이라고 하고 이 수평하중을 W2라고 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아주 간단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뭐가 추가됐어요? 빙설의 종합하중까지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빙설하중 역시 밑으로 수직으로 받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WI라고 할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전선 자체의 중량과 빙설의 종합하중을 뭐라고 그랬어요? W1이라고 했으니까 얘 전체를 뭘로 했다? W1이라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 공식이 뭐 달라질 리는 없겠네요. 그래서 공식 찾는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이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내용 한번 볼게요. 공칭 단면적이 200mm 하고요. 전선의 무게, 전선 자체의 중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의 바깥지름이 18.5mm인 경간이 200m. 그럼 S가 200m네요. 가산하는 경우 2도를 구하라. 그럼 2도 구하는 공식 잠깐 써볼까요? 2도 D는 8T분의 WS의 제곱이죠. 아주 기본적인 공식으로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차 실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2도 구하는 공식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얘하고 위치 바꿔서 장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경간이나 W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식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 여기서 T는 뭐였죠? T는 장력이었죠. 장력. 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장하중을 뭘로 나누죠? 안전일로 나누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장하중 찾아볼게요. 인장하중이 7,910이고요. 안전율이 2.2네요. 그래서 7,910을 뭘로 나눈다? 2.2로 나눈다. 요 값을 요 장력 T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 이 W가 뭐죠? 합성하중이에요. 합성하중. 우리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합성하중 W는 자, 루트에 W1의 제곱에 플러스 W2의 제곱이었어요. 자, 이때 요 W1이 뭐예요? 수직하중이죠. 근데 문제를 잘 보면은 전선 자체의 무게도 줬고 그 다음에 빙설하중도 줬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뭐에 속하는 겁니까? 바로 수직하중에 속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더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좀 귀찮지만 다시 한번 더해 볼게요. 그럼 W 수직하중 1.838 더하기 0.416의 제곱이 되겠고 자, 이어서 계속 써보면은 자, 그 다음에 남은 거 뭐 있어요? 네, 풍합하중. 우리 풍합하중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풍합하중은 얼마다? 1.525를 줬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525의 제곱. 요 계산기 두드리면
어떤 별표가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 별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경간 S는 얼마 줬어요? 문제에서 200 줬죠. 자, 200에 제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너무나 기본적인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반드시 푸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공식을 내가 완벽하게 커버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험생분들께서는 요거까지 전선의 총 길이 L은 S에 플러스 3S분의 8D의 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요 3S분의 8D의 자승이 이게 뭡니까? 늘어난 길이다. 요 공식까지 함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요걸 단독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전체를 구하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랬던 저랬든 요 정도 공식까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공 송전선에 사용되는 애자 1연 중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그러면은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철탑이 있고요. 여기 대지가 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선 ACSR 전선 쓰겠죠. 이렇게 전선이 지나간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이 중에서 전압 분담이 가장 많이 받는 애자가 있고 가장 적게 받는 애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애자는 얘가 이제 최대죠. 요게 이제 최대인데 전선에서 가장 뭐예요? 가까운 애자다 이렇게 배웠었고 그 다음에 최소인 지점은 철탑에서 몇 번째예요? 예, 여기가 이제 최소죠. 철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애자가 여러분 전압 부담이 최소가 된다. 만약에 전선에서 카운팅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자, 전선에서 카운팅하면 몇 번째? 전선에서는 여덟 번째고 그 다음에 철탑에서는 몇 번째예요? 예, 세 번째다. 요거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시면 현수애자가 몇 개인지 아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왜 현수애자 개수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써줄 이유가 없어요. 뭘 물어봤냐? 전압 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애자가 5개가 있건 10개가 있던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수 애자가 10개다, 뭐 5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최소인 지점을 물어봤다면 현수 애자가 10개가 있다 이렇게 아마 보기에 주어졌을 겁니다. 정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네요.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애자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수애자 4개를 또 현수애자 나오네요. 자, 현수애자가 4개가 있대요. 이것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애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대요. 이것으로 한 66km 송전선로가 있다. 현수애자 1개의 절연저항이 요 1개의 절연저항이 얼마래요? 2000메가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얘가 한 연이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2000메가옴이 직렬로 하나, 둘, 셋, 넷. 한 연에 4개가 있으니까 이 전체 요 저항값, 애자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8000메가옴이다. 아, 그럼 이런 말이네요. 애자 한 연에 1년 또는 1연에 8000메가옴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확인해 보면은 표준 경관을 200m로 하겠대요. 자, 철탑과 철탑 사이의 거리가 200m다. 근데 총 거리는 얼마다? 1km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자가 그 사이에 몇 개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쉽게 계산하는 게 총 1km고 경관이 200m니까 얘를 얘로 나눠주면 돼요. 그 1000m를 200m로 나눠주면 이러한 애자련이 총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겠다라고 여러분께서 가정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요 애가 애자련을 제가 표현한 거고요. 얘가 지금 8000 뭐예요? 메가옴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총 몇 개가 있대? 이런 게 몇 년이야? 이런 게 5개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이 8000짜리가 서로 얘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네, 병렬이죠. 자, 그러므로 전체 합성 저항값은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8000을 뭘로 나눠주면 돼요?
예, 5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600 메가 옴이 나옵니다. 아하, 이게 이 애자 5년에 해당하는 뭐다? 절연 저항값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저항값이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누설 콘덕턴스 또는 컨덕턴스 단위를 보세요. 예, 모호죠. 예, 요 단위를 뒤집어라. 그러므로 결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1600분의 1 메가옴이죠. 역수 취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메가니까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은 예, 기본 단위로 바뀌겠죠. 10의 6승까지 해주면. 자, 이렇게 하면 얘 썸띵 얼마가 나오는데 얘가 정답이 얼마다? 예, 1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대략적인 값입니다. 대략 0.63 가까운 거 찾으시면 정답이고 실제 시험장 가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계산법이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예, 무조건 1번 찍으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거의 정답이 1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중 케이블에 있어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지중 케이블은 어때요?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중 케이블에서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그 탐지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탐지법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랬었죠? 예, 매거를 기억해 주세요. 까꾸루. 이 매거는요, 뭐예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기 이름이 뭐다? 메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절연 저항 값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애자 한 년에 절연 저항 구했고 애자 5년에 합성 저항 값, 절연 저항 값을 구했을 때 그때 단위가 뭐였어요? 메가옴이었죠. 이렇게 절연 저항 값은 단위가 여러분 메가예요.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측정 기기 이름을 우리가 뭐로 붙인 거야? 예, 메거로 붙였다. 뭐 이러한 스토리까지 알고 있으면 정답 찾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예, 나머지는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을 탐지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필기 시험에서 얘네를 막 자세하게 공부하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2차 실기 가시면 이 머레이 루프법에 대해서는 것은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1차에서는 이걸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케이블에 단선 사고, 케이블에 단선 사고가 났대요. 근데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정전 용량 측정법으로 구하고 싶대요.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을 탐지하는 방법 중 요즘에 새롭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정전 용량 측정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정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정말 쉽게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얘가 대지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 얘가 이 선이 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제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걸 선로라고 할게요. 선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선로에 어떤 길이가 있겠죠. 선로에 어떤 뭐가 있을 거다? 길이가 있을 거다. 뭐 1km, 2km, 3km. 뭐 예를 들어서 선로의 총 길이가 10km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길이 10km가 된다. 선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선로와 대지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C가 존재하죠. C가 뭡니까? 정전 용량이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선로의 길이가 있고 그 길이에 해당하는 정전 용량이 있을 텐데 얘가 뭐라고요? 정전 용량이요. 정전 용량이 있을 텐데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전 용량 역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죠. 왜 커지냐고요? 여러분 이거 공식 기억 안 나세요? 정전 용량 C는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의 마이크로 패럿 퍼 킬로미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단위를 한번 모아주세요. 1km당의 정전 용량 구하는 공식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정전 용량은 나중에 선로의 길이를 주어지면 선로의 길이를 다 곱해야 돼요. 그게 전체 그 선로 총 길이에 대한 정전 용량 값이 나오는 거죠. 뭐 이랬든 저랬든 이 말은 즉슨 선로의 길이와 뭐가 비례하는 관계야? 정전 용량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이게 고장 전이라고 할게요. 이게 고장 전, 정상 상태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다? 근데 이 고장은 사실 어떤 고장이냐? 전선이 끊어져 버린 거야.
단선이 돼버린 거죠. 이 전선과 이 전이 뚝 하고 끊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단선 사고 났으면 얘와 얘가 바로 새로운 선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길이에 해당하는 정전 용량 뭐 CX라고 할게요. CX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원래 총 길이보다 중간에서 단선 사고가 났으니까 그만큼 정전 용량 역시 줄어들 거다. 제가 비례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쓰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장 전에 정전 용량을 C라고 하고요. 고장 전에 선로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고장 후, 즉 단선 사고가 났을 때 정전 용량을 CX라고 하고 그때 선로의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할게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 즉, 요 L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되겠죠. CX 곱하기 L은 C 곱하기 대문자 L이죠. 자, 이 중에서 대문자 L 구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대문자 L은 C분의 CX에 곱하기 L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세요. C분의 뭐다? CX다. 요거 찾으시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대로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몇 번? 3번. 이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CBT 시험을 보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안 바뀌는 문제야. 그러니까 정답만 여러분께서 눈으로 익히시고 시험장 가셔도 충분할 겁니다. 좀 새로 나온 근래에 새로 나온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보시면 삼상삼선식 가공송전솔로에서 선간거리가 각각 D12, D23, D31일 때 등가 선간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등가 선간거리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정삼각형 배치. 정삼각형 배치일 때 등가 선간거리 어떻게 구하죠? 등가 선간거리를 D2라고 할게요. D2는 뭐예요? D다라는 거죠. 왜? 정삼각형은 얘죠. 그러면은 얘와 얘 선로 길이가 어디를 봐도 예를 들어서 얘가 1m야. 그럼 여기도 몇 m? 1m. 여기도 몇 m? 1m. 어디를 봐도 다 1m죠. 그래서 정삼각형 배치일 경우에는 그냥 한쪽의 선간거리가 그 자체가 평균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있죠? 정사각형 배치. 자, 정사각형 배치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 얘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등가 선간거리 D2는 이거 어떻게 구했었죠? 6 루트 2에 밖으로 나와서 D다라는 거죠. 이 D라는 것은 한쪽의 선간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m야. 그러면 얘도 몇 m야? 2m요. 그럼 얘도 몇 m야? 2m요. 얘도 몇 m요? 2m요. 자, 근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카운팅을 해야겠죠. 자, 빠진 게 뭐 있어요? 얘와 얘와 얘가 또 있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몇 개? 6개. 그래서 여기 숫자 6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요 식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6루트 2를요. 지수로 표현하면 2의 몇 승? 6분의 1승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수 형태로 물어보는 것은 6분의 1승만 찾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삼각형 배치와 정사각형 배치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배치가 또 있죠. 뭐가 있죠? 네, 일직선 수평 배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직선 수평 배치. 자,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직선 수평 배치 그려보면은 자, 여기 전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란하게 수평으로 있죠. 그리고 얘와 얘 사이 거리가 1m면 얘와 얘 사이 거리도 몇 m? 1m다. 양쪽의 거리가 같으면서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 거리는 몇 m예요? 몇 m? 2m가 되는 거죠. 즉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래서 이때 등가 선간거리 D2는 경우의 수가 3개니까 3 루트 2에 밖으로 나와서 D다. 자, 이러한 꼴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였고, 자, 마지막으로, 아이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자, 이런 배치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 뭐, 둘, 뭐, 셋. 전선이 이렇게 3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 거리를 뭐, D1, 2.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를 D2, 3. 그리고 얘와 얘 사이 거리가 D3, 1일 때. 그럼 경우의 수 딱 봐도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랬을 때, 등가 상관거리 D2는
경우의 수가 3개니까 3 루트에다가 n의 3개를 뭐 한다? 디립다 다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D12 곱하기 D23 곱하기 D31이다. 자, 요거 찾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게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하나씩 다시 한번 써보니까 오래 걸린 거죠. 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등가상관거리 나오면은 각각 배치에 따른 요 공식 한 번씩 써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이 14mm이고요. 그 다음에 ACSR 전선이 있는데 완전 연가된 3상 1회선 송전선로가 있다. 이때 자 등가선간거리 지금 등가선간거리 값을 아예 줬습니다. 이렇고 이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를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지금 다도체라고 이야기 안 했고 뭐 도체의 개수를 얘기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단도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단도체 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10의 R분의 D다. 단위는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등가선간거리가 얼마 줬어? 1800. 그럼 1800이 여기 분자에 올라가면 되고 요 R은 여러분 반지름이죠. 근데 반지름 얼마 줬어요? 14mm. 그래서 R은 14를 줬어요. 자, 단위 조심하셔야죠. 근데 고맙게도 지금 이 문제는 얘도 밀리미터고 얘도 뭐예요? 밀리미터죠. 그래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서로 약분되니까 단위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14분의 1800을 대입해서 계산기 입력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입니다. 61번 문제 살펴보시면은 반지름이 R이고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S인 4복도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도체 방식이다라는 얘기죠. 4도체 방식. 송전선에서 전선 ABC가 수평으로 배치될 때 무슨 배치? 일직선 수평 배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랬을 때 등가선간거리를 그냥 D라고 했어요. 일직선 수평 배치인데 등가선간거리를 그냥 D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완전 연가된 경우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단도체 인덕턴스와 다도체 인덕턴스 구분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N도체다. N도체. LN은 어떻게 구합니까? 0.05를 뭘로 나눈다? 도체의 개수 N으로 나누고 플러스 0.4605의 로그의 10을 밑으로 하는 R2분의 D다라고 했었죠. D. 그래서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고.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요거 N은 뭐예요? 도체수죠. 근데 그 도체수가 지금 몇 개래요? 4개다라는 거야. 그럼 0.05에다가 요 분모 숫자 4를 넣으시면 돼. 그럼 이 숫자 4를 넣으면 얼마 나오냐? 0.0125가 나와요. 그럼 0.0125가 아닌 것은 정답이 아니겠죠. 2번 탈락, 3번 탈락이네요.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요 R2가 뭐냐? R2가 바로 등가 반지름이죠. 등가 반지름 요것도 시험 문제 자체로 또 잘 나옵니다. 그럼 등가 반지름에 관련된 공식 한번 써보면 R2는 N의 루트의 R 곱하기 S의 N-1승이죠. 자, 요거 숫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도체수죠. 도체수 몇 개? 4도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 4 써주고 루트의 R 곱하기 S의 N 빼기 1이에요. 도체수가 4였어요. 그래서 4 빼기 1은 얼마? 3. 그래서 여기 4와 3이 들어가는 걸 찾으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4와 여기 3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가 반지름 자체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까지 좀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복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0Hz고요. 1호사래요. 그 다음에 선로의 길이가 100km래요. 전압이 1호사래요. 여러분 시험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전압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압 주면은 여러분 백발백중 얘는 무슨 전압이야? 선간 전압입니다. 특별한 말 없이 여러분 삼상에서 전압을 주어지면 그건 무슨 전압? 선간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선간 전압이 기준이에요. 자, 이랬을 때 삼상 송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 CS가 0.005고 그 다음에 상호 정전 용량이 얼마다? 0.0014일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충전 전류 구하라는 거네요. 어휴,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충전 전류에 관련된 공식 쓰면 IC는 뭡니까? 오메가 C이죠. 이 공식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거 E가 무슨 전압이야? E가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 그럼 대지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이 성간전압 있죠? 그럼 154에다가 킬로볼트니까 000으로 하고 그다음에 뭘로 나눠? 네,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래서 154,00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대지전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죠? 오메가는 2파이F죠. 근데 주파수 몇 헤르츠? 60Hz 줬죠. 그래서 2파이에 곱하기 60 넣으시면 되고 혹시나 시험에서 주파수를 안 주면요. 그냥 몇 헤르츠 넣으시면 돼요? 60Hz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이 C가 뭐냐? 이 C가 작용 정전 용량이죠.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지금 몇 쌍이라고 그랬어요? 3상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몇 쌍? 3상. 자, 3상에서 작용 정전 용량은 어떻게 갑니까? CN은 CSL 플러스 3CM이죠. CS가 대지 정전 용량이고 CM이 뭐예요? 성간 정전 용량입니다. 그럼 CS 값 줬나? 네, 줬어요. 대지 정전 용량이 얼마? 0.005. 그러면은 자, 0.005죠. 더하기 3 곱하기 CM이 뭡니까? 성간 정전 용량 0.0014. 그다음에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기본 단위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몇 승해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6승을 해주고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전체 선로의 길이가 몇 킬로라고 했어요? 100km라고 그랬죠. 정전용량 C는 거리와 비례한다고 그래서 길이 주어지면 무조건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 요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C값이 되는 거죠. 이 C값을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된다더라. 자, 그러면은 뭐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숫자들은 언제든지 시험에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여러분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가공 송전솔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경우 단도체와 비교했을 때 복도체의 장점이 아는 것은 여러분 복도체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여러분 내 코는 무슨 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복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도체 나오면 코로나 방지죠. 우리가 이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하나만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뭘 골라야 돼? 내 코는 복코다.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한다더라. 자, 요게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되신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제 복도체를 사용하면은 얘 말고 어떤 것들이 좋은데 같이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복도체를 사용한다. 2도체, 4도체, 6도체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154는 2도체, 우리나라 345는 4도체, 우리나라 765는 6도체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체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인덕턴스 L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우리 여러분 그 앞에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N도체에서 보시면 0.05를 도체의 개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6도체 방식이야. 또는 4도체 방식이야. 그러면은 그 도체 수로 나눠요. 그럼 이 전체 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지 않습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더라도 헷갈릴 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도체를 사용하면 인덕턴스 L은 감소가 되고 L과 C는 반대죠. C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덕턴스 L이 작아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메가 L이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죠. 그럼 이 값이 오메가 L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L 값이 작아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송전 용량 PS는 X분의 VS VR에 곱하기 상차가 사인 델타다라고 했을 때 요 리액턴스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송전 용량은 커질 수밖에 없다더라.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송전 용량이 커진다. 우리가 뭘 쓰면은 복도체를 쓰면은 또 좋은 게 있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은 안정도 스테빌리티는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럼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제껴볼게요. 자, 안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송전 용량이 증가하니까 안정도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되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나? 증가해서
여기까지 또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 송전 용량이 증대가 된다더라. 자,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 볼게요.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가 감소시켜. 네, 전선 표면의 전이 경도는 여러분 작은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인계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가 방지되는 거죠. 코로나 방지. 오케이. 그러면은 정답만 찾아볼게요. 정답은 2번이죠. 공사비가 저렴하다. 땡. 여러분 단도체보다 복도체로 만들게 되면 공사비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 가닥 보내는 것보다 네 가닥, 여섯 가닥 보내는 게 훨씬 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우리나라 실제 송전솔로 154, 345, 765에서는 복도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자체는 쉬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훈련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상 3선식 송전선에서 한 선의 저항이 15, 리액턴스가 30옴이고 수전단의 성간 전압이 얼마래요? 30kV래요. 그다음에 부하 역률이 0.8인 경우 전압 강을 10%라고 한다면 자, 여기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전압 강화율이 얼마래요? 10%. 이랬을 때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문제 포인트가 전압 강화를 줬어요? 전압 강화율을 줬어요? 전압 강화율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화율 관련된 공식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죠.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분의 P 가로 열고 R 플러스의 X의 탄젠트 세타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전력 P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P만 냅두고 싹 다 뒤집어 넘기면 되겠죠. 자, 식 한번 써볼까요? 자, P에 관련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P는 자, 얘가 1로 넘어가 있죠. 델타 곱하기 V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R 플러스의 X의 탄젠트 세타더라. 그러면은 여기 내용 보시면 요 전압 강화율이 지금 몇 프로라고 했어? 10%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단위법으로 0.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 R값 얼마 줬어요? R값이 지금 15 줬죠? 여기다 얼마 넣으시면 돼요? 15 넣어주시면 되고 리액턴스가 얼마 줬어요? 30 줬어요? 여기다가 30 넣어주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0.8이니까 사인 세타 얼마? 0.6. 그래서 0.8분의 0.6 넣으시면 되고 이 V는 여러분 수전단의 성간전압이다. 그러면은 지금 성간전압 얼마 줬어? 30kV 줬죠. 그러니까 이거 볼트로 바꾸면 3만 볼트 하면 되겠죠. 3만 볼트의 뭐다? 제곱이다. 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킬로와트잖아요. 지금 제가 다 기본 단위로 풀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는 와트지. 그럼 킬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당연히 2차 실기 시험에서도 주로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전압 강화죠. 전압 강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금방 전에 했던 전압 강화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전압 변동률 있죠? 전압 변동률. 근데 여러분,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기 시간에서도 뭐 비슷한 거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틀릴래야 틀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전력 손실 또는 전력 손실률. 여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급 능력 P와 전압의 관계, 제곱에 비례한다. 언제? 전력 손실률 K가 일정할 때.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고 여러분 1차만 합격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차까지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때 조금 고단하시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좀 틈틈이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인트만 한 번씩만 적고 여러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압 강화, 뭐 예를 들어서 3상 3선식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전압 강화 2는 루트 3의 i에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 공식 다들 알고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근사식 2는 뭐예요?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이 식에서 뽑아내면 그래서 전압 강화 2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요거 자체도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반면에 전압 강화율 델타라고 할게요. 델타는 V의 제곱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의 X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전압 강화율을 가고 다르죠.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조심해 주세요. 이거 서로 다른 거 시험에서 충분히 잘 냅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 뭐 입실로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패스. 그다음에 전력 손실 파워 로스는 3i 제곱 r 3상이라고 가정한다면 3i 제곱 r을 풀면 뭐예요? v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p의 제곱의 r 대신에 로 곱하기 a분의 l 넣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p의 제곱의 로의 l에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단면적 a. 그래서 r은 뭡니까? r은 로 곱하기 a분의 l이잖아요. 그래서 요 단면적 a, 그다음에 고유저항 로, 선로의 길이 l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력 손실률을 한번 구해보면은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P로 나누는 거야. 그럼 P로 나누면은 공급력 P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경우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건 뭐냐? 지금 전력 손실하고요. 전력 손실에서 이 전선의 굵기와 얘를 보세요. 면적. 그럼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단면적 A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송전솔로에서 전압을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154, 345, 765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선의 굵기가 어떻게 된다? 얇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론. 뭐 옛날에 이런 기출 문제도 있어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X축을 내가 이제 전압이라고 할게요. 전압이 이제 쭉 올라가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건설비라고 할게요. X축을. 건설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선의 그 전선비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예요? 바로 전선 비용이죠. 전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설비가 떨어지는 거죠. 왜? 전선의 굵기가 얇아져도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굳이 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요게 애자 공삽이죠. 애자는 전압이 높아질수록 애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얘하고 만나는 요 지점이 어쩌고저쩌고다. 뭐 이러한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시험에서 주로 물어봤던 거는 얘가 뭐냐 지금. 얘가 뭐다? 자, 우측으로 쭉 내려가는 게 뭐? 전선 비용. 올라가는 뭐다? 애자다. 뭐 요 정도까지 여러분께서 확인이 되시면은 거의 뭐 퍼펙트하게 문제를 푸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전력 및 역률이 같을 때 전압을 n배 승합하면은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은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파워 로스는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의 R이었죠. 그러므로 파워 로스는 전압과 보면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전압 강화 율이야. 그럼 전압 강화 델타는 뭐였죠?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전압 강화 율이 아니라 율자가 이렇게 지워졌어. 그냥 전압 강화만 물어봤어요. 그럼 전압 강화만 물어보면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험 문제 자체도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물어보는 거,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 물어보는 거.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전압 강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둘 다 제곱의 반비례를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6번.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피던스 ZT분의 1은 변압기가 수전단에 접속돼 있을 때 일반 회로 정수 중 D0는 얼마냐? 자, 지금 일반 회로 정수 A, B, C, D인 선로가 있대. 그럼 이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선로가 있는데 어떤 그 임의의 선로에 회로 정수가 A, B, C, D가 있다. 그리고 왼쪽이 이제 송전단이고 오른쪽을 수전단이라고 할게요. 자, 수전단 쪽에 자, 요렇게 요 임피던스가 ZT분의 1짜리 변압기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뭘 구하래요? 일반 회로 정수 중 D0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각각 만들어야죠. 얘 행렬로 표현하면 A, B, C, D가 되는 거고요. 얘를 여러분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행렬로 표현했을 때 ZT분의 1짜리 임피던스인 단위 행렬, 단일 회로가 되는 거죠.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단위 1, ZT분의 1, 그 다음에 0. 끝났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께서 심심하시면 다 해보시고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뭘 물어봤어요? D값 물어봤죠? 그럼 D만 계산하면 돼요. D만.
D만 해보시면은 여러분 통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거 행렬 계산하는 것은 뭐 2x2 정도야 여러분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 지역적인 계산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54kV 송전선로에서 송전거리가 154km라고 할 때 송전용량 계수법에 의해 송전용량을 구하라. 그럼 송전용량 계수법 한번 써볼게요. PS는 K의 곱하기 L분의 V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K가 뭐였죠? 요 K가 바로 송전용량 계수인데 송전용량 계수값은 여러분께서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럼 송전용량 계수 줬으니까 1200이고요. 곱하기 송전거리가 얼마래요? 154래요. 송전전압이 얼마래요? 154요. 그럼 154의 제곱. 하나씩 날리고 계산기 두드리면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전력 원선도. 이거 시험에서 전력 원선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전력 원선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이 전력 원선도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를 공부하실 때는 주로 시험에 나왔던 전력 원선도만 좀 모아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가로축이고 이게 이제 세로축이라고 할게요. 자 가로축은 무슨 전력이었죠? 유효전력. 유효전력. 그 다음에 세로축은 뭐였습니까?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여기가 이제 플러스 J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뭐 J가 된다. 이렇게 했었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죠. 전력 원선도. 전력 원선도. 이 전력 원. 이 원.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원을 그릴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 송전단 전압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을 알아야 이 원선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로정수 A, B, C, D 이러한 일반 회로정수,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을 알아야 이러한 원선도를 그릴 수가 있다더라.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원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로라고 할게요. 그럼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 로는 어떻게 구하냐? B분의 ES의 ER로 구합니다. 자, 여기서 B가 뭡니까? B가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자, 일반 회로정수 B 임피던스죠. C는 뭐예요? 어드민던스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 자체 반지름 구하는 공식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요것도 또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이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거.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자, 보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정답. 또는 전력 원선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 그 보기 중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손실이 나왔어. 코로나 손실.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얘네들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코로나 손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전력 원선도는요.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과도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값도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4, 50까지 여기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22kV 3상 3선식 전선로에서 P점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단락 전류는 약 얼마인가? 여기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해. 그럼 단락 전류 IS는 지금 퍼센트 리액턴스가 몇 프로 줬어요? 8% 줬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이죠. 아주 쉽게 구하면은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몇 프로 줬어? 리액턴스가 8% 줬대요. 그럼 8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IN 전격 전류죠. 전격 전류 3상. 딱 봐도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상. 3상일 때 전격 전류 IN은 루트 3 V분의 P죠. 그럼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이 얼마? 22kV. 22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이 얼마 줬어요? 2만 줬네요. 2만. 이렇게 2만 넣어주시면 되죠. 계산하면 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충분히 우리 수험생들께서 풀 수 있는 뭐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 더 플러스해서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시험에서 나중에는 바꿔서 낼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단락전류 IS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 곱하기 IN을 줬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잠깐만요.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단락전류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단락전류가 되게 크죠? 상당히 큽니다. 그럼 단락전류를 좀 작게 해주고 싶어. 단락전류를 억제하고 싶어. 왜? 단락전류가 너무 크면 차단기가 그 전류를 차단해야 되는 차단 용량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좀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락전류를 좀 억제시키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죠? 한류 리액터죠. 그렇죠? 한류 리액터. 그래서 한류 리액터의 역할을 물어보면은 단락전류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야.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퍼센트 리액턴스. 요 발전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5%고 그 다음에 뭐 조건에서 주는 거야. 뭐 한류 리액터. 한류 리액터의 퍼센트 임피던스도 5%다. 자 이랬을 때 단락전류를 구하세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몇 프로래? 5%래. 근데 시험에서 만약에 한류 리액터까지 주잖아요. 그럼 직렬로 한류 리액터 5%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썰렁하냐? 얘하고 더해주면 돼요. 그럼 총 몇 프로가 되는 거야? 1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계산 방법은 똑같고 퍼센트 임피던스일 때 요 분모에 들어가는 이 퍼센트 값에 몇 프로 넣어주면 돼요? 10%를 그대로 넣어주셔서 계산하시면 된다더라. 뭐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네요. 자, 쉬운 문제 쉽게 가야겠죠. 자, 3상 몇 상? 3상이래요. 3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나타내는 식은.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시험 문제가 되게 쉬운데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단 용량 또는 단락 용량 퍼센트법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배 곱하기 Pn. 그래서 요 식도 시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계산 문제를 물어보겠죠. 설마 이걸 공식으로 물어보겠어요? 예, 계산 문제 물어보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계산으로 낼 때도 있고 이렇게 공식으로 낼 때도 있고 둘 다 차단 용량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어서 단락 용량 구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락 용량 또는 차단 용량 같은 얘기죠. 1000kVA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가 0.4%인 발전기에 설치될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쉽게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배 곱하기 PN. 뭐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좀 쉬운 문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문제에서 얼마 줬어요? 0.4% 줬죠. 그래서 0.4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100에다가 곱하기 PN. PN 기준 용량 얼마 줬어요? 10,000 줬네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0,000 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에 단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단위가 메가예요? 킬로예요? 메가를 줬죠. 근데 여기까지 킬로거든요. 그러면은 메가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 예, 공색에 날리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쩌저쩌고 계산하면 뭐 썸띵 얼마 나올 겁니다. 실제 여러분 계산해 보면 뭐 100을 4로 나누면 대충 뭐 2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사실 답은 찾을 수가 있지요.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은 전선로의 단락 용량 또 물어봤네요. 단락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단 그림의 수치는 얼마를 기준으로 10,000kV 암페어를 기준으로 한 퍼센트 리액턴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여기 그림 보시면 다 만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만 보세요. 그럼 여기도 4%, 얘도 4%. 이거 선로거든요. 선로가 지금 2회선 선로가 되는 거고 4% 병렬이죠. 그럼 얘 합성값은 얼마예요? 4%니까 합성하면 병렬이니까 2%. 바로 암산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3%가 있고요. 여기 10%가 있네요. 그러면 10%, 3%, 2%는 다 뭐예요? 다 직렬 관계죠.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토탈 값을 구하면 몇 프로? 1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단락 용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P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 집계하면 15%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 얼마? 만이죠. 만인데 문제에서 메가로 물어봤죠?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성점 접지 방식 중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은 일단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하고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하고 비교 설명하는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말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154, 우리나라 345 등등의 우리나라 이러한 송전선로에서 사용하는 접지 방식이 뭡니까? 바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성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성점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변압기 Y결선 하잖아요. 그럼 이 Y결선의 이 가운데 지점 얘를 우리가 중성점이라고 하죠. 시험에서 이 중성점의 정상 상태에서는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몇 볼트예요? 예, 0볼트예요. 이것도 기출문제가 있죠. 뭐 이랬든 저랬든 이게 0볼트인데 만약에 이 계통에서고요. 여러분 이제 지락사고가 나면은 여러분 전위가 0볼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전위가 깨지게 돼서 전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가 왜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냐? 그 이유는 일선 지락 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뭐 할 수 있다? 예,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위 상승을 뭐 한다? 억제시킨다. 그럼 억제시켰을 때 뭐가 좋냐? 두 번째,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했을 경우에요. 이랬을 때 변압기의 절연 레벨을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 저감절연 또는 단절연이 뭐하다? 예,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소홀히트 접지를 물어보면 얘하고 완전 정반대가 되면 됩니다. 일선지락 사고 시의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대고 절연 레벨이 상당히 높다. 저감절연, 단절연 불가능하다. 자, 이랬든 저랬든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 세 번째 거 또 한번 써볼게요. 이 전위 상승이 억제가 되는 대신에 뭐가 커지나? 지락 전류가 최대로 흘러요. 지락 전류가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지락 전류가 크니까 통신선 장애도 어떻게 된다? 예, 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뭐 이런 거. 이러한 특징들 또 중요하고 마지막에 굳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과도 안정도 측면에서는 뭐하다? 나쁨. 그럼 얘는 몇 번째? 뭐 이래서 네 번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이 정도의 히스토리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필기 시험이라고 해도 선생님 문제답만 보면 안 될까요? 아유 안 돼요. 나중에 2차 실기 가서 고생 너무 하세요. 그래서 1차 때 좀 여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소호 리액터 접지는 얘를 완전 다 뒤바꾸면 되겠죠. 그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의 또 특징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접지를 한다더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틀린 것을 물어봤어. 틀린 것. 그러면은 일선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로 된다. 맞는 말이고 일선지락 사고 시 지락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다.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선택 차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비접지 방식에 대해서 크다. 왜?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커진다. 자, 네 번째 볼게요. 기계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다? 아니, 기계의 절연 레벨을 낮추려고 우리가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내주는 느낌. 그래서 지금 전위 상승을 억제시키고 대신에 지락 전류가 커지는 이러한 느낌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소호 리액터를 송전계통에서 사용하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어떤 상태로 되어 지락 전류를 소멸시키는가? 지락 전류가 가장 큰 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었다면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건 뭡니까?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죠. 그 원리가 뭐냐? 바로 병렬 공진이죠. 여러분 병렬 회로에서 공진이 일어나면 임피던스가 무한대 아닙니까? 그럼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못 흘러요? 예, 못 흐르죠. 그럼 지락 사고 시 전류가 못 흘러. 그럼 지락 사고 시 전류가 못 흐르는 것은 아크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었죠. 그럼 병렬 공진식 썰렁하게 써보면 X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요? 숫자 3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이 여러분 병렬 공진식이었고 이 중에서 만약에 인덕턴스 L만 구한다면 L은 요 오메가가 이쪽으로 이항해야겠죠. 3 오메가 제곱 C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변압기의 리액턴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빼기 3분의 XT. 여기서 뭐예요? XT는 변압기의
리액턴스죠. 그래서 변압기의 리액턴스까지 고려했을 때 공진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빼기 3의 오메가의 XT가 되는 거겠죠. 뭐 이랬든 저랬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식을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좀 얘가 플러스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플러스가 된다.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항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호 리액터 접지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 함께 정리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얘는요 무슨 보상한다? 과보상한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 공진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도록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과보상해 준다. 그럼 과보상하면 뭐가 좋냐? 일단 과보상의 정의가 뭐예요? 오메가 L과 3 오메가 C분의 1인데 누구를 살짝 크게? 오른쪽 3 오메가 C분의 1을 살짝 크게 한 걸보다 과보상이라고 해준다. 그럼 왜 이렇게 과보상을 해주냐? 뭐 위해서? 그쵸? 직렬공진에 의한 이상전압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관련된 거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과 관련된 계산 문제들도 있어요. 소호 리액터의 용량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소호 리액터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물어보는 공식이거든요. 그럼 그 전류는 그냥 R분의 2로 구하면 돼요. Q는 용량은 3 오메가 C S에 2의 자승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 거의 충전 용량 구하는 공식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삼선 일괄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더라. 이 식으로 그대로 풀면 되는 거고, 그 소호 리액터 접지 나오면서 물어보는 거, 전류 물어보는 거, R분의 2. 얼마나 쉬워요. 그냥 R분의 2로 풀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 보면은 전압이 뭐 4,400 떴대요. 그리고 그때 저항값이 205m래. 그럼 이거 몇 암페어야? 이거 22암페어거든요. 그래서 맨날 22암페어가 정답이죠. 뭐 가끔 나오는 거지만. 뭐 이랬든 저랬든 요 정도만 하면은 소호 리액터 접지에 관련 어지간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0kVA 단산 변압기 3대를 사용했어요. 델타 결선 쓰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무슨 결선 때? V 결선했대요. 그럼 그때 출력을 구하라. 어렵지 않죠? 그럼 V 결선 시 출력 PV는 루트 3의 곱하기 뭐다? P1이다. 여기서 P1은 뭐예요?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P1이니까 150 곱하면 되겠죠. 자, something 얼마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V결선 시의 출력 뭐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계산기 두드리신 다음에 아주 쉽게 풀어봤는데 시험에서 이런 문제도 종종 나오죠. 지금 150kV 단상변압기 3대에다가 플러스 문제에서 이래. 예비로 한 대가 갖고 있었다. 이랬을 때 부하가 증설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변압기를 다 쓰고 싶다. 이랬을 때 출력은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럼 이럴 때는 총 몇 대가 있는 거야? 4대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V결선 시의 출력 어떻게 구합니까? PV는 루트 3 곱하기 P1. 얘를 몇 번 하면 돼? 2번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V결선 시의 출력 구하는 거는 유형이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